자, 조승연의 과학 토픽 이어갑니다. 과학 스토리텔러 웹진 인저리타임의 조승연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황당한 주제를 준비해왔다. 방송 전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뭐가 황당하다는 건지 먼저 좀 짚어주셔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질량이 없어도 중력이 생긴다. 고로 암흑물질은 필요 없다인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중력이라는 게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상호 인력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정의에 따르면 질량이 없으면 중력도 없다. 일단 이렇게 되잖아요, 대표님. 그렇죠. 그런데 질량이 없어도 중력이 생긴다. 이게 중력의 정의를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처럼 들려지는데 누가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건지 하나씩 좀 살펴주시죠. 예. 그리고 이제 짚어보기 전에 이렇게 질량이 없어도 중력이 생긴다, 존재한다 이렇게 하면 네. 과학을 한 사람으로서 좀 황당하죠. 그리고 과학의 기본 상식을 이제 뒤엎는 말이기 때문에 네. 주장이기 때문에 우선 좀 황당하다. 처음 들었을 때 황당해서 이제 눈길이 갔고 쭉 살펴보니까 네. 이게 하여간 지금 영미권 과학 매체에 많이 실렸어요. 네, 이걸 많이 다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이걸 선택해서 오늘 소개하는 건데요. 일단 소스는 미국 앨러바마 대학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리차드 리우 교수 지금 석사 교수인데 이분이 최근에 이번 달에 그 왕립천문학회 월간 공지라고 지난번에도 블랙홀 충돌 연구도 거기에 실렸었죠. 천문학 관련해서 여기에 왕립천문학회 월간 공지가 좀 유명합니다. 여기 실린 건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암흑물질에 대한 우리가 지금 헛다리를 짚는 것일 수도 있다. 헛다리. 거의 100년 동안 연구를 해온 것도 찾으려고 네. 탐색을 하고 있는데 근데 해결책이 다른 뭐 여러 입자들 윈프라든지 뭐 엑시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초기 블랙홀이 그 암흑물질일 것이다 이렇게 막 많이 그 가정을 하고 입자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게 아니라 질량 없이도 중력 효과를 발생하는 어떤 그 좀 어려운 용어인데 위상학적 결함이라고 있습니다. 위상학적 결함. 네. 이제 토폴로지컬 디펙트라고 해가지고 네. 여기에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은 아예 암흑물질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질량 없는 중력으로 처음 제기한 건데 네. 뉴턴의 중력 이론 이게 1687년에 나왔는데 1호부터 337년. 그다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이 1915년에 나온 지는 벌써 109년이 됐는데 이 이후에 중력과 질량과의 관계로는 처음인 거죠. 네. 네. 그리고 이 이론이 이제 맞다면은 네. 거의 거의 100년 동안 물리학자들을 괴롭혀온 이제 암흑물질 문제가 해소되는 거죠. 마치 에테르처럼. 예. 발단은 일단 암흑물질이로군요. 예. 우리가 가진 수단으로 관측은 할 수 없지만 주변 물질에 중력을 작용하는 미지의 물질, 이게 암흑물질인데 실체를 지금껏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닐까, 이런 의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 시간에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일단 리우 교수는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건가요? 리우 교수는 이제 그 연구 일단 동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암흑물질입니다. 한 세기 동안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암흑물질이라는 개념을 붙들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나의 좌절감이다. 이 좌절감이 내가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했고 결론에 도달했다. 이런 이제 얘기고요. 아까 말씀하신 물은 그 어떤 근거냐. 그래서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그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중력장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 대안 솔루션을 이제 막 찾으려고 이제 노력하다가 은하와 은하단을 구성하고 있는 조건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대안 방정식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중력 포화송 방정식입니다. 네. 이거는 다른 분들도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런 포화송 방정식은 원래 전기장과 전하의 밀도 관계식이에요. 그 두 개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 하는 건데 포화송은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였는데 18세기에서 19세기 사이를 산 사람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는 하여간 전기장과 전하의 밀도 관계식인데 포화송 방정식이 이걸 이제 중력과 중력장과 질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글로 버전이 바뀐 게 중력 포화송 방정식입니다. 네. 이걸 풀어봤더니 자기가 이제 풀어봤더니 검출 가능한 질량이 없는데도 유한한 중력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게 기본 근거죠. 수학적인 근거죠. 네. 그래서 이 중력 포화송 방정식을 이용하여 이런 결론에 도달한 어떻게 보면은 사상 최초의 물리학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 중력 포화송 방정식이라 찾아보니까 거의 암호 수준의 기호와 숫자들이 나열되던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요. 어쨌든 질량 없이도 중력이 생긴다는 걸 수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핵심은 이 발견이 암흑물질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인데 이해가 가능한 수준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예. 아까 그 중력 포화송 방정식을 이제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방정식의 대안으로 찾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네. 은하와 은하단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에서 처음 암흑물질이 탄생한 겁니다. 이 암흑물질이 생기는 그 연원을 보면 1932년에 네덜란드의 천문학자 얀 오르트라는 이제 학자가 있었는데 이 은하와 은하단이 모여 있으려면 이제 당연히 중력이 필요하죠. 근데 이게 회전을 하고 있단 말이죠. 회전을 하면 원심력이 작용해요. 네. 그러면 자칫 이게 흩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보이는 이렇게 천체들의 중력을 계산해 보니까 이게 원심력을 상쇄할 만한 게 못 되는 거예요. 뭐가 더 있어야 이 형태를 유지하고 운집해 있을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 질량이 더 있다. 그래서 이제 암흑물질이 있다. 이렇게 가정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하는 말로 지금 보이는 것보다 더 필요한 질량, 그걸 이제 미싱 매스라고 해요. 미싱 매스. 네, 누락된 질량. 우리가 찾지 못한 잃어버린 어떤 질량이 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그 미싱 매스에 해당하는 뭔가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암흑물질인데 네. 이게 우주의 물질의 질량 중 85%를 차지해요.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뭐 천체들 이런 은하단 뭐 블랙홀 이런 걸 다 합쳐도 15%밖에 안 되고 암흑물질이 85%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지금 2024년이니까 거의 92년 찾아 헤맸는데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은하단의 그 미싱 매스가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질량이 다른 원인으로 중력이 생긴다면은 그 암흑물질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리우가 마침내 중력 포화송 방정식에 풀어보니까 질량이 굳이 없어도 중력이 생기더라. 그래서 그 은하단이 흩어지지 않고 모이는 그런 게 설명이 된다. 그래서 요런 그 구조가 질량이 없이도 중력이 생기는 어떤 구조가 수학적인 구조가 이 우주에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네, 이 단순히 수학적인 발견을 넘어서 실존하는 구조를 통해 이 가설을 입증할 수 있다. 그 후보를 제시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질량이 없는데 중력이 생기는 구조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이 조금 이제 어려운데 좀 네. 추상적인 수학적이고 추상적이긴 한데 류 교수는 영어로 셀드 쉐입드, 쉘은 어떤 껍데기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조개 껍데기 네. 같은 쉘드 쉐입드 토폴로지컬 디펙츠라고 해가지고 조개 껍데기 형태의 위상학적 결함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요와 유사한 개념이 솔리톤이라는 게 있어요. 네. 하여간 뭔가 파동이 어떤 뭐 두 개
부딪혔다가 나중에 보면 흩어지지 않고 형태를 뭐 유지하는 그런 성격, 원래의 모양을 다른 어떤 영향을 받고서도 좀 안정성을 유지하는 뭐 이런 개념인데요. 네. 뭔가 우주에도 초기에 뭔가 생겼는데 여러 세월이 흐르고 나서도 그런 형태를 좀 유지하고 있는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주에 좀 있다. 이게 이제 은하단을 유지하는 그 미싱 매스 역할, 네.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익세시브 매스, 더 초가 중력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의문이 들죠. 그러면은 조개 껍데기 모양의 토폴로지컬 디펙처, 그러니까 위상학적 결함은 그럼 어떤 형태냐? 이제 네. 구체적으로 이제 류 교수가 설명하기로는 이 청이 양의 질량, 우리 보통 양의 질량이죠. 질량하면 양의 질량을 가진 안에 청을 이루고 있고 그 바깥에 음의 질량을 가진 청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겼다는 거죠. 네. 이게 뭐 조그만한 게 아니고 뭐 거대한 그 우주 우리 거대 구조처럼 그런 형태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하 중심에 있거나 은하단 전체를 이루고 있거나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겹쳐지면은 합치면은 질량이 0이죠. 양의 질량, 음의 질량 돼 있으니까 합치면 0인데 네. 이게 그 음의 질량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아직 물리적으로 확인은 안 했지만 개념적으로 지금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2017년, 18년에 워싱턴 주립대하고 로체스터 대학에서 그 리비듐으로 초유체를 통해서 음의 질량을 성격을 가진 유체를 창조를 해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돈은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면은 추상적으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없잖아요. 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는 음의 질량이라는 것은 가속도가 힘을 주면 원래 질량은 내가 힘을 A 방향으로 이렇게 밀면은 보통 질량이 있는 물체는 A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가속도를 갖는 거죠. 네. 그런데 음의 질량을 가진 물체는 네. 힘을 준 A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네. 그런 물질이 옛날에 워몰이 있으려면은 뭐 음의 밀도를 가진 물질이 있어야 된다 뭐 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거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청이 네. 음의 질량과 양의 질량이 겹을 이루는 청을 가진 그 구조들이 위상학적 결함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두 개 합치면 질량은 0인데 어떤 물체들이 끌리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을 받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은하 주변에 이게 있으면 은하들이 얘한테 좀 끌리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또 중력이 일단 있으면은 빛도 중력에 의해서 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런 곳에서 빛의 힘 현상도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질량이 없으나 그런 구조에 의해 가지고 하여간 절묘하게 질량은 0인데 음의 질량과 양의 질량이 맞닿아서 청을 이루는 그런 구조가 우주에 존재함으로써 중간에 큰 질량, 마치 암흑 물질이 있는 것 같은 행동을 보인다. 이런 얘기죠. 어려운 용어들이 대거 등장했는데 일단 그 조개 껍데기 형태의 위상학적 결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실존하는 구조를 후보로 제시했다고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구조가 그럼 실제로 관측이 됐다는 겁니까? 이제 이런 이제 후보들이죠. 네. 후보들. 자, 그래서 그 위상학적 결함은 앞에서 조금 설명했는데 네네. 이제 수학과 물리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인데 어떤 시스템, 물리적인 시스템 뭐 내에 어떤 변형을 시킬 만한 뭔가 외부 힘에 의해 가지고 그리 변형이 쉽게 되지 않고 안정성을 좀 유지하는 구조다. 네. 그런 얘기고 이게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솔리톤이 좀 더 쉽게 많이 불리고 있는데 파동이나 뭐 파동은 파켓으로 보통 있어요. 묶음으로 있거든요. 그 뭐 펄스 이런 것들이 주변과 이 상호작용을 하면은 원래는 이게 좀 퍼져야 되는데 오히려 좀 강화하고 원래 형태를 유지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것들을 말합니다. 네. 이제 그래서 요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그 우주에서 이런 것들이 좀 불가사의하고 현실적으로 있기 힘들겠다 싶은데 오랜 세월을 통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어떤 구조가 있다는 거. 앞에 말한 조개 껍데기 모양의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발견한 어떤 우주적인 큰 아크, 뭐 자이언트 아크처럼 이렇게 아크도 사실 이렇게 보면 조개 껍데기처럼 여기는 이제 껍데기라는 게 층이 있으니까 그런 층이 그냥 단독 물질로 된 게 아니라 음의 질량을 가진 물질과 양의 물질을 가진 게 두 개가 얇은 층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구조가 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유지되는 이런 형태인데 그럼 이게 어떻게 생겼느냐 이게 첫째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주가 처음에 빅뱅 상태, 빅뱅이 될 때는 초고압의 어떤 어느 에너지 덩어리란 말이죠. 네. 이게 폭발과 함께 우주가 팽창하면서 그 형태가 변화하거든요. 우주적으로 전체적으로. 그게 이제 상전이라는데 상이 변한다는 거거든요. 상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고체, 기체, 액체 이걸 우리 세 가지 상태, 이 상태 변화가 상전입니다. 이게 여기서 만약에 물이 얼음으로 변한다. 그럼 상전이에요. 근데 또 하나 플라즈마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그 세계 고체, 기체, 액체에도 속하지 않는 어떤 플라즈마 상태도 있고 이런 우주적으로는 처음에는 이제 공간이 작았기 때문에 이게 상전이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대규모로 되는데 이게 토폴로지컬 디펙트라는 게 이게 쉽게 형태가 변하지 않고 처음에 그 상전이 할 때 어떤 모양이 그대로 좀 우주가 진화하면서 그대로 좀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 연호는 생긴 거는 우주의 상전이다. 우주 네. 초기에 상전이 할 때 이런 형태가 생겼을 수 있다. 그리고 류 교수는 우주에서 어떤 정확한 형태의 상전이가 정확하게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하기는 지금으로서는 좀 불분명하고 어렵다. 하지만은 그 위상의 디펙처, 그 솔리톤 같은 이런 형태는 매우 조밀한 공간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우주끈으로 이루어진 선형구조, 우주끈 코스믹 스트링이라 끈으로 돼 있는 게 있고 네. 또 구형 쉘과 같은 2차원적인 것도 가능하다. 그런 것들이 우주 진화에도 크기는 이제 팽창이 돼서 변했지만은 그 기본적인 구조가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다. 우주에 여러 존재할 것이다. 그런데 그 후보로 류 교수도 지적한 게 얼마 전에 발견한 그 자이언트 아크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빅링. 저희가 다뤘죠. 다뤘죠. 네. 그래서 이런 게 그런 구조의 후보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지금 직접적으로 이게 이거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는데 네. 이게 그 초기의 상전이에 의해 가지고 생긴 토폴로지컬 디펙처의 일 가능성이 위상학적 있다. 결함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암흑물질의 대한 모델, 네. 자기의 이론을 많이 지지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와, 이야기가 또 이렇게 연결되네요. 연결되죠. 예. 현대 우주론의 허점을 메우기 위한 이 과학자들의 탐구심이 우주 탐사의 성과들과 맞물려서 전혀 새로운 접근법을 탄생시키고 있는데 하지만 이 역시도 명쾌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음의 질량이라고 하면 SF 소설이나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반중력과 비슷한 개념 같은데 이거 역시 아직은 가설에 불과하잖아요, 대표님. 예. 네, 암흑물질이 존재할 가능성을 또 다른 가설을 끌고 와서 부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이번 연구의 의미 끝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한계는 분명히 있죠.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아까 뭐 여기에 나오는 토폴로지컬 디펙처를 구성하는 그 음의 물질, 음의 질량, 그다음에 양의 질량이 이렇게 층으로 이루어진 어떤 조개 껍데기 같은 구조 이런 것들이 좀 확인되지 않은 음의 질량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제 그다음에 수학적인 결론이라는 것, 우주가 수학으로 기술되지만 이게 모든 수학적 결론이 우주의 현상과 매치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의 그 이정표가 또 될 수는 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아요. 네.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쪽에 저도 베팅을 하고 싶은데 물리적 증거는 없지만 네. 그런데 우리 발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발상은 좀 뒤집어 봐야 되거든요. 저는 이게 이제 일단 최초로 수학적으로 질량 없이 중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수학적으로 유도를 해냈다는 거. 네. 그럼 우리가 그냥 공상으로 뭐 이러겠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수학적인 근거를 일단 갖고 있다는 거죠. 네. 이제 이런 걸 물리학자들은 좀 가치를 두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최초의 우주와 수학과의 관계를 좀 믿고 또 수학에서 찾았다는 거는 가능성이 다른 그냥 상상이나 공상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100년 가까이 암흑물질이라는 이게 보이지 않는 뭔가를 찾아 헤맸는데 이게 100년쯤 찾아가 없으면은 실제로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대안을 못 찾고 있어요. 네.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겁니다. 지금 뭐 그게 어떤 입자 아까 얘기했지만 뭐 엑시톤 뭐 그것도 가상의 입자예요. 그다음에 저번에 얘기한 초기 블랙홀. 원시 블랙홀이 지금 못 찾았다 했잖아요. 네.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못 찾았다 했거든요. 그놈이 그놈 아닌가. 원시 블랙홀이 암흑물질 아닐까. 뭐 이렇게도 하고 있고 네. 또 윈프라고 뭐 아주 약한 상호작용을 하는 아주 무거운 물질 이래가지고 그런 놈이 다크매터일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아직 증거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 사고의 전환을 정말 코페르니쿠스적 사고의 전환을 발상의 전환을 해보면 뭔가 또 새롭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걸 상기를 해본다면 아인슈타인이 에트레는 없다. 이 한마디로 그리고 그 전제로 특수상대성 이론을 창안함으로써 한 50여 년 넘게 찾아 헤맨 에테르 문제가 완전히 종식됐거든요. 네. 그때도 모든 사람이 빛의 매질로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찾아 헤맸는데 결국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구가 어떤 그러니까 암흑물질 때문에 암흑물질로 인해서 기존의 우주론이 지금 맞지 않는 이런 사실 것들이 많이 이제 발견되잖아요. 네. 뭐 제임스 웹 망원경 이런 데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암흑물질 문제가 해소된다면 네. 다른 문제들도 지금까지 이거 기존 우주론으로 설명 안 된다 이런 문제들도 해결될지 모르겠다. 네, 그런 또 기대도 해봅니다. 네, 과학적 이론이라면 경험으로부터 반박되거나 수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른바 이 반증 가능성이 과학 발전의 토대가 되었죠. 암흑물질도 음의 질량도 그 어떤 과학적 개념도 반증 가능성의 토대 위에 서 있고 언제든 반박될 수 있다는 사실. 어디로든 열려있는 가능성이 과학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질량이 없어도 중력이 생긴다. 고로 암흑물질은 필요 없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과학 스토리텔러 조승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